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엄마를 몇 년 전 떠나보내고 힘들지만 용기 내어 살아가고 있는 여자예요. 엄마가 떠나고 이 세상에 혼자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라는 울타리가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든든한 것이었는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엄마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저희 엄마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연애를 하고 저를 가지셨대요. 멋모르던 고등학생 시절에 좋아하던 오빠가 사귀자고 했고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제가 덜컥 생겨버리고 만 거죠. 엄마 집에서는 임신한 것을 알고 난리가 나셨고 아이를 지우자고 하셨대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가셨어요. 엄마는 고등학생, 아버지는 21살. 어린 두 사람이 임신까지 하고 집안에 지원 하나 없이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둘 다 어렸기에, 경험이 없기에 하루하루 버티는 생활을 하면서도 뱃속의 저를 생각하며 많이 행복하셨대요. 하지만 곧 아버지의 집안에서 도망간 아버지를 데리러 왔고 임신한 엄마를 나몰라라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엄마, 그러니까 저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는 엄마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 저를 없애자고 하셨대요. 하지만 차마 수술을 할 수 없었기에 그 길로 도망을 가셨다는 엄마. 시대가 바뀐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무섭고 암담한 일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를 지키려고 무모한 길을 선택한 엄마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 뒤로 만날 수가 없었대요. 몇 년 후에 살던 동네로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셨지만 이미 이사를 가버려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소식이 끊어지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엄마는 아버지를 몇 번 수소문하시다가 찾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셔서 산속 깊이에 있는 어느 절에 찾아가게 되셨고 그곳에 계시던 비구니 스님이 엄마를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스님을 만나자마자 펑펑 울면서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다고 비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스님은 엄마를 받아주셨고 그 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절에서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저까지 키우는데 거의 무보소리를 하셨대요.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배 꼴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아요. 해마다 엄마가 그 절을 찾아서 공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셨기에 절은 알고 있지만 스님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태어날 때 받아주셨다는 그분은 돌아가시고 안 계셨거든요.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마치 손주처럼 이뻐해 주셨다고 하던데 사진으로 뵌 얼굴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죠. 엄마는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절을 떠나셨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곧 되는데 그곳에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저를 떠나서 도시로 나오게 되셨어요. 달새빵 하나 겨우 구해서 시작된 둘만의 생활은 참 고달팠었어요.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엄마는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오셨고 학교를 마친 저는 빈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있어야 했어요. TV도 없었고 장난감도 없고 학교에서 먹은 점심 외에는 엄마가 올 때까지 쫄쫄 굶고 있어야 했어요. 서둘러 집에 오신 엄마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쌓아서 저와 저녁을 먹었고 이내에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셔야 했어요. 매일 12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시는 엄마. 본인 쉴 시간도 없던 엄마는 저를 챙겨줄 겨를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제가 스스로 해야 했어요. 당시에 학교를 엄청 가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친구들은 예쁜 옷에 학용품도 좋은 걸 들고 다니고 점심 도시락도 맛있는 걸로 싸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늘 비슷한 옷에 머리는 하나로 묶는 게 다이고 도시락 반찬도 엄마가 싸온 식당 반찬들이었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엄마만 있으면 아무렇지 않았어요. 엄마만 있으면 친구들이 놀려도
배가 고파도 사고 싶은 걸 못 사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엄마가 아픈 날이면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어요. 입버릇처럼 아플 시간도 없다고 하셨지만 1년에 한두 번은 크게 몸살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걸 보고 있자면 저는 무서워서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 옆에 있느라 학교를 빼먹기도 했죠. 은혜야, 엄마 감기 옮으니까 저리 가서 자. 안 해.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러지 마. 감기 걸리면 정말 아파. 싫어. 고집은. 말 잘 듣는 딸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손을 꾹 잡고 얼른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그러면 이튿날 신기하게 다 나아서 일어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곁에 꼭 붙어서 자고 그랬어요. 엄마는 일을 참 다양하게 하셨어요. 식당에서도 하고 파출부도 하시고요. 도배, 고물상, 쓰레기 처리장 등 돈이 되는 건 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돼지 도축장에서 일을 하실 때가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창 사춘기가 올 나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싫었어요. 엄마, 씻었어? 그럼 일 끝나고 씻고 왔지. 그런데 계속 냄새나. 냄새? 무슨 냄새? 알잖아. 돼지 똥 같은 냄새와 비린내 같은 냄새들. 엄마 손에도 배어서 가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그 냄새가 어김없이 났어요. 대개는 참고 넘어가지만 저도 신경질이 날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냄새 난다는 제 말에 엄마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와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 어린 날에는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딸이 달라지니 엄마가 제 눈치를 보셨어요. 지금도 그때 일이 제일 마음에 남아요. 못 모르는 나이에 그런 거지만 잘못한 일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싫어하는 걸 아시고는 그 일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보험도 하시고 방문 판매도 하시면서요. 그러시다가 어느 날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경매 사무실에. 경매? 그건 뭔데? 있어. 엄마가 우리 은혜랑 잘 살고 싶어서 따로 배우는 거.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힘이 드실 텐데 엄마는 늘 두세 개를 같이 하셨고 투자에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는 경매로 목돈을 벌고 싶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을 하시다 보니 돈을 크게 잃으셨어요. 저축한 돈에 대출까지 끼고 시작한 아파트 경매였는데 가진 거 홀딱 잃고 빚까지 생겼어요. 빚은 또 엄청 싫어하셔서 살던 전세를 빼고 월세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3일을 누워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그래도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순 없어서 다시 일어나 일을 하러 가셨고 손해를 보셨으니 부동산 쪽은 안 보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동산 공부를 다시 하러 다니셨거든요. 은혜야, 오늘 엄마 늦어? 왜? 어디 가는데? 오늘 개모임이야. 엄마가 또 좋은 정보 듣고 올 테니까 너는 저녁 챙겨 먹고 얌전히 있어. 알겠어. 차 조심해. 엄마는 언제까지 일만 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동네 아파트로 돈을 번 이모가 있었는데 아파트만 몇 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계셨죠. 우연히 그 이모랑 동네 모임에 알게 됐는데 그 월세 받는 게 얼마나 부러우신지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떻게든 그 이모처럼 하고 싶으셔서 여기저기 따라다니시더니 완전히 단짝이 되셨어요. 맨날 김치랑 반찬 같은 걸 해서 날라주고 그 집 식구들 생일에는 선물까지 사다 주면서 친분을 쌓으시더니 드디어 알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모임에 들어가셨대요. 갯돈도 비싸서 버거워하셨지만 무조건 그 개모임은 꼭 참석하셨고
그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술이 엄청 취해서 집에 오셨는데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오늘 엄마 아파트 분양 당첨됐어. 정말이야? 진짜? 그럼 우리 거기로 이사 가는 거야? 아니, 분양권 팔아서 돈 챙겨야지. 이사는 무슨. 기다려봐. 우리 은혜, 엄마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는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 운도 따라줬어요. 물론 앞서 실패도 여러 번 해서 손해도 보셨지만 결국엔 빛을 보셨죠. 돈 버는 법을 알게 된 엄마는 더 많이 바빠졌고 동네를 벗어나 전국을 다니며 부동산에 투자하셨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였고 드디어 저도 전세주택을 떠나 아파트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에 아파트에 살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집에 우풍도 없고 신축이라 깨끗하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학원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도 있었고 유행하는 브랜드 옷이랑 운동화도 신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어릴 때는 제가 친구들을 부러웠는데 그때는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을 때는 호주로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스펙 쌓고 싶어도 집안 사정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게 선택을 해야 할 때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모두 열심히 살아준 엄마 덕분이었어요. 은혜, 너는 호주로 가기로 했다며? 좋겠다, 은혜야. 돈 걱정 없이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안 갈 거야? 집에서 도와주시기 힘드실 때? 우리 집은 너희 집이랑 다르게 보통 집 아니야. 아빠 혼자 직장 생활 하시는데 힘드시지. 친구들이 모두들 저를 부러워할 때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집이 못 산다고 친구 엄마들이 저랑 못 놀게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벌레도 아닌데 다들 저를 피해 다녔었는데 상황이 바뀌니 다들 저를 부러워했고 능력 있는 엄마를 부러워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엄마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우리 은혜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산 거야. 은혜야, 마음껏 누리고 살아. 엄마 몫까지 네가 다 즐기면서. 알겠지? 그날 저희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늦어서 예전보다 나이 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위해 행복한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수고롭게 사신 엄마의 보람인 걸 아니까요. 저는 호주에 유학을 다녀온 뒤 대학 졸업을 하고 대기업의 마케팅실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기까지 연애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저를 뒷바라지 주신 엄마를 위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뒷바라지 해준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은 대형 빌딩이었는데 다른 회사 사무실로 입점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바로 아래층이 증권회사였는데 엘리베이터로 오가며 자주 얼굴을 보기에 몇몇 남자들과 눈인사 정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회사 회식이 있었고 그날 회식으로 간 식당에 증권회사로 온 팀들도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소리에 쳐다보니 인사하고 지내는 낯익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식당 안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소란스러웠고 저는 그쪽 사람들에게 신경을 끄고 회식에 집중했어요. 하필 부장님이 참석하신 날이라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팀은 하나라고 주장하시는 분이라 술을 마실 때는 늘 건배를 주도하셨고 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 술을 마셔야 했거든요. 요즘 회사들은 회식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하던데 불과 10여 년 전에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주량 이상 먹게 돼서 저는 취해버렸고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행히 내 방에서 눈을 떴는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와 있었어요.
전화기를 확인하는데 벨이 울렸고 깜짝 놀라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은혜 씨? 저 증권사 박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연락해 봤어요. 네? 전혀 기억이 없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취료에서는 일행들이랑 떨어졌고 길에서 정신 못 차리는 저를 그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줬더라고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통화를 하면서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알고 있다는 듯 그 사람은 여유 있게 저를 대했고 그런 그의 모습에 배려를 느꼈어요. 눈인사만 하고 지냈던 사이이지만 도움을 받아서인지 가깝게 느껴졌고요. 그날 너무 미안한 마음에 밥을 샀어요. 저녁을 먹고 차도 한잔 했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됐죠. 의외로 서로 성향이 맞는 게 많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그 사람도 저와 헤어질 때는 아쉬워했고요.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얼마 뒤 연인이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귀는 남자라 제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공부하랴 취업 준비하랴 연애는 신경 쓰지 않아서 친구들도 저더러 연애 세포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너 요즘 연애하지? 그게 있잖아. 다 큰 애가 연애할 수도 있지 왜 버벅거려?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 엄마한테도 한번 보여줘. 궁금하다. 엄마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궁금해하셨고 그래서 소개를 시켰어요. 엄마의 호출에 그 사람도 잔뜩 긴장해서 집으로 왔는데 명함을 보고는 엄마가 아는 척을 하셨어요. 어머, 여기 은혜 너네 회사랑 같은 건물에 있는 데잖아. 네, 맞습니다, 어머님. 내가 여기에 거래하는데 왜 우리 영호 씨는 한 번도 못 봤지? 엄마, 여기 고객이야? 그래, 너 본다고 회사 갔다가 증권사 있길래 상담받아봤지. 같은 빌딩에 있으면서 서로 눈 맞았네. 엄마가 그곳의 고객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 사람도 엄마를 모르는 눈치라 우연들이 재미있기만 했어요. 그 사람은 직업 특성 때문인지 매너가 굉장히 좋았고 말투도 다정했어요. 그런 면을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고요. 엄마는 무식한 남자들을 많이 봐서 사이 볼 때는 매너 있고 젠틀한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 그런 면에서 네 남자친구는 합격. 사이는 무슨, 우리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건데. 니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팔자 봐봐. 엄마라고 네 아빠 만나고 싶어서 만났겠니? 에이,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앞서 나가는 엄마의 말에 아니라고만 했는데 정말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게 사귄 지 2년 차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혼 생각은 전혀 없던 터라 결혼에 대해 얘기할 때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막상 프로포즈를 받고 나니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랑은 평생 엄마랑 저 둘뿐이었잖아요. 거기에 남편까지 같이 살면 집도 북적이고 아이도 나오면 더 따뜻한 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면 그 사람이 대리일 사이로 들어와야 하는데 제 뜻대로 될까? 걱정은 됐어요.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내가 둘째라서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정말? 그래도 돼? 나는 엄마 외로우실 것 같아서 결혼 후에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당연히 그래도 되지. 나도 너네 엄마 좋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사람은 대리일 사이도 합가도 모두 좋다고 했어요. 신혼인데 어른이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었고 대리 사이도 문제 없다고 했고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두 가지였는데 그게 해결이 되니 너무 기뻤어요. 저희 엄마도 얘기를 듣고 많이 좋아하셨고요. 정말이야? 그렇게 해도 된대?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깊니? 은혜니가 신랑감을 잘 구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 결혼 준비는 빠르게 시작되었어요. 원래 살던 아파트가 30평대였는데 엄마는 사이를 위해서 60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당연히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며 부담 갖지 말라고 했죠. 그건 외에도 예물로 그 사람의 차로 바꿔주시고 가구도 새로 다 바꾸셨어요. 엄마가 함께 산다 뿐이지 신혼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부모님들도 너무 과하게 준비한다고 고마워하셨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교직에 계셔서 점잖은 성향이셨는데 그 사람의 차분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째라도 아들인데 대리 사이로 가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예뻐해 주셨어요. 엄마는 교양 있는 사돈을 만났다고 엄청 좋아하셨고요. 순조롭게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고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워낙 바빠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편할 것 같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됐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어요. 둘 다 30이 채 안 된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저는 아이를 바로 가지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예쁜 손자를 얼른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어요. 불임병원에도 가봤지만 둘 다 문제가 없다는 말뿐이었고요. 너무 임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다른 데 신경을 좀 돌려줘봐. 그러면 삼신 할머니가 어느새가 점지를 해줄 거야. 정말? 그러면 임신이 될까? 그럼 네가 뭐가 모자라서? 병원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며. 알겠어, 그럴게. 임신을 너무나 원했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고 우리 둘은 금슬도 좋았고 엄마와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오로지 임신, 그 임신만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었죠.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1년, 2년이 지나고 어느새 결혼한 지도 5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는 우리 부부 사이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나 일 그만두고 싶어. 뭐? 일을 그만둔다고? 은혜야, 나 사업해볼래. 내가 친구한테 좋은 사업을 하나 제안받았는데 들어봐.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면서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이었어요. 그 사람 일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란 걸 알기에 일이 힘든다는 말을 반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퇴사를 하는 건 안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새 구상이 있다며 바람을 넣은 모양이던데 이미 마음을 모두 뺏겼는지 한껏 들떠 있었고요. 이런저런 사업 계획을 저 엄마 앞에서 설명했는데 엄마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직장인이 사업을 뛰어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은 자신만만하다며 재고의 여지도 없다고 했고요. 사이가 자신 있게 말을 하니 엄마도 차마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 하셨어요. 결국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에 대출까지 내서 시작했고 제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럼 사무실은 어딘데? 내가 가서 정리 도와줄게. 아니야. 친구랑 같이 쓰는 데라 당신 오면 친구 불편할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니,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 괜찮아. 제가 사무실에 간다니 극구 반대하는 그 사람. 너무 수상했어요. 엄마도 자꾸 숨기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셨고요. 한동안은 사업이 잘 된다며 생활비도 목돈으로 턱턱 주고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그래서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반년 정도 지나서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생활비도 밀리기 시작했고요. 저도 엄마 일을 도와드리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생활이 쪼달리지는 않았지만 돈을 떠나서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아니라 주식을 한 거예요. 일하러 간다고 해놓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붙들고 있다가 오고 그랬던 거죠. 그러고는 투자한 돈 죄다 잃어버리고 빚만 산더미가 됐어요. 당신 바보야? 증권사에서 일한 사람 맞아? 어떻게 주식으로 버틸 생각을 해? 그리고 나한테 사업한다고 했잖아. 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번 일이 꼬였다고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당신은 날 속였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부부 사이에 어떻게 믿고 살아? 그날 결혼하고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싸우면서 든 생각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싸우다 보면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모습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 저희 방에서 대판 싸우고는 그 사람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빚을 지게 된 것도 속상하고 부부싸움 한 것도 속상해서 혼자 울고 있자니 엄마가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겠어. 박서방도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걸 텐데. 우리보다 자신이 더 속상할 거야. 이럴 때일수록 네가 편히 돼줘야지.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엄마 볼 면목도 없고. 엄마는 저에게 그 사람 기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가서 일하려면 기가 살아야 잘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엄마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씨암탉을 푹 꼬아서 먹이셨어요. 그러시곤 사이다 아들인데 빚을 다 정리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바닥에 넙죽 절을 하더군요. 몇 번이나 절을 하면서 장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 엄마가 웃으며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 덕분에 빚을 다 정리한 그 사람은 그 뒤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투자할 곳을 직접 찾아다니셨고 그러자면 운전도 장거리를 해야 했죠. 그 일을 원래는 제가 했는데 남자가 운전하는 게 더 낫다면서 자기가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사이가 나서서 수발에 들겠다고 하니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발에 들기로 했으면 얌전히 일이나 하면 될 텐데 엄마 인맥의 사장님들을 만나서는 자기가 나서서 친분을 쌓으려고 했어요. 자꾸 선을 넘는 행동에 엄마는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러지 말라고 충고를 하셨대요. 그런데도 자꾸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거였어요. 내일부터 내가 엄마 따라갈게. 왜?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하셔. 하, 장모님 너무하시네. 여기서 자식이나 사이랑 차별이 나오네. 뭐라고? 차별? 그렇잖아. 빚 갚아주신 게 고마워서 내가 장모님 따라다닌 건데 이렇게 사람 성의를 또 외면하시네. 당신 대체 왜 그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변하긴 뭐가 변했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말투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저에게 다정하게 굴지 않았고 제 가까이 오지도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려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전혀 마음이 없어 보였고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혼할 때는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전혀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만 생겼어요. 이혼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엄마 때문에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지껏 뒷바라지 해주시고 결혼 후에도 여전히 엄마가 챙겨주시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잘 되지 않았지만 제가 마음을 달리 먹자고 그 사람에게 애정을 주면 바뀔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 선을 넘는 겁니다. 그날은 엄마랑 지방에 갔다가 자고 온 날이었어요. 엄마는 또 볼일 보러 나가셨고 몸이 찌뿌둥해서 동네 공원에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1층에서 친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 오랜만이네요. 우리 아파트는 어쩐 일이에요? 아, 은혜씨,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무슨 일으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낮에 저를 찾아온 게 이상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얼굴도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고요. 저희는 가까운 커피숍에 갔고 이내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내가 점태 때문에 별 수 없이 주점에 다니는 거 알지? 나는 바이어들 필요한 것만 해주고 바로 주점 나오거든. 근데 며칠 전에 들린 곳에서 은혜씨 남편을 봤어. 네? 우리 남편요? 아, 어제도 있던데. 들어보니까 하루 건너서 오는 것 같던데. 거기 아가씨랑 사귄다는 얘기도 들렸어. 네? 뭘 한다고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주점을 들락거리는 걸로 모자라서 거기 일하는 애랑 사귄다는 소리까지. 친구 남편 앞에서 남사스러워서 숨고만 싶었어요. 서둘러 자리를 파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 한 통이 없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야 집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사실 확인을 했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발뺌을 했고요. 핸드폰을 확인하자고 하니 펄쩍 뛰면서 화를 저보다 더 내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둘 사이에 자식도 없으니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엄마한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는 일이 많은지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집에 오시면 이혼하겠다고 말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신다며 그쪽으로 오라고 하셨고요. 갑작스런 병원 호출에 저는 긴장이 됐어요. 서둘러 가보니 엄마가 입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혜 왔니? 엄마가 왜 입원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다그쳐 물었고 엄마는 대답 없이 웃기만 하셨어요. 곧 간호사의 아내로 담당이를 만났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 지금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진행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 같고 전이성이 강한 놈이라 지금 온몸에 암세포가 퍼진 상황이에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엄마는 20대 때부터 담배를 피우셨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억척같이 살아오시며 담배가 엄마에게 쉼표를 주는 존재였죠. 평생 곁에 남자는 들이지도 않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우리 엄마. 그런 불쌍한 엄마에게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의사와 면담이 끝나고 병실로 돌아와 엄마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왜 하늘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도 모질게 구냐고.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혜야, 힘들어. 그만 울어. 엄마,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왜 엄마가 암인데? 왜 엄마가 암이냐고. 다 내 탓이지 뭐. 담배를 끊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이 사단이 났다. 엄마, 나는 어떡해. 나는 은혜야. 엄마. 병실에서 우리의 울음소리는
한참이나 계속되었어요. 엄마의 병을 알고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수술도 어렵다고 했지만 항암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만 했어요. 손 놓고 가만히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과 이혼을 하겠다는 것도 숨기고 엄마의 치료에만 전념했어요. 힘든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죠. 저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루 24시간을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간호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엄마에게 전념하는 동안 사이라는 인간은 도통 병실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것도 다 잊고 하는 짓이 너무 괘씸했어요. 전화로 뭐라 화를 냈더니 그제서 빼꼼히 얼굴을 내미더군요. 자네 왔는가? 어머님, 생각보다 보기 좋으시네요. 뭐? 그래? 몰골이 엉망이라 걱정했는데 자네 보기에 좋다니 다행이네. 금방 나으실 겁니다. 요즘에 뭐 암 고치는 거 쉽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곧 나와서 집에 가야지. 얼마나 철딱서지 없이 말을 하는지 그걸 보고 있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앞으로 온 과일 바구니에서 몇 개 꺼내 와작와작 먹더니 곧 담배 피우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가더군요.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사람이 못나도 저렇게 못났냐고 고개가 절로 저어졌죠. 과일 쓰레기를 버리려고 저도 병실에 나와서 탕비실로 가는데 옆 계단에서 그 사람이 통화하는 게 들렸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제 귀에 목소리가 너무나 잘 들렸어요. 알았어. 오늘 주점에서 모인다는 거지? 당연히 가야지. 몰라. 늙은이 죽으려면 빨리 죽지. 링거 꽂고 살려고 애를 쓴다. 애를 써. 빨리 죽어야 재산을 마음대로 할 텐데. 야, 내가 그 재산 보고 결혼한 건 몰라? 결혼을 누가 사랑으로 하냐? 돈 보고 하지. 내 남편이 틀림없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인간을 어쩌면 좋지? 가만히 둬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 인간과 결혼을 한 내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지고 후회가 됐어요. 저는 서둘러 병실로 돌아와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이혼 결심을 미루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간병인을 구해서 엄마를 맡기고 변호사 사무실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낌새를 느꼈는지 주변 정리를 싹 다 한 겁니다. 제 뜻대로 이혼을 하려면 유책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증거가 너무 부족했어요. 저는 망연자실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중 엄마의 병세가 깊어졌고 연명치료밖에는 남은 게 없게 됐어요. 집에 가고 싶어하는 엄마를 위해 집으로 모셔와 연명치료가 계속되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하루 중에 정신이 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엄마를 보며 눈물만 나왔고요.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말라갔고 그 사람은 점점 얼굴에 윤기가 나더군요. 입으로는 슬프다고 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멍하게 엄마 곁에 앉아 있는데 잠시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엄마, 나 알아보겠어?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당연히 알아보지. 엄마! 엄마 목소리에 눈물부터 흐르는 저였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사이를 찾으셨어요. 곧 엄마 곁에 선 사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네에게 줄 게 있는데 저기 구석에 내 금고 좀 열어보게. 어머님, 뭘 주시려고? 그 인간은 한층 들떠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고 금괴와 달러가 있었어요. 서류를 챙기면서 금괴와 달러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해졌죠. 이 안에 보물을 숨겨놨는데 한번 열어보게.
어머님, 정말 철두철미하십니다. 이런 깜짝 선물은 언제 준비하셨어요? 웃으면서 봉투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사진들이 우르르 떨어졌어요. 뭔가 싶어 사진을 집어드니 그 사람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친구들도 있고 옷을 걸친 듯 만 듯한 여자들도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뭡니까? 왜? 집 문서인 줄 알았나? 아니, 제 사진을 왜 모으시고... 사진을 보던 그 사람은 갑자기 사식이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사진을 급하게 봉투 안으로 쓸어 담는 겁니다. 그 사진들은 그동안 저 몰래 바람 피우고 다닌 사진들이었어요.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고 술집 여자의 일반인에 다양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몰래 불법적인 약들을 사용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고요.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라 저도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 사람은 급하게 사진들을 다 쓸어 담고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살려주십시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기회를 한두 번 준 줄 아나? 은혜를 생각해서 참고 참았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건나. 그 사람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고 또 빌었어요. 그 손이 너무나 끔찍하고 더러워서 저는 발기질을 했고 그 바람에 옆으로 나뒹굴게 되면서도 다시 와서는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방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아주 비통한 표정으로 억지로 방에서 나가더군요. 엄마, 어떻게 다 이걸 준비하셨어요? 엄마니까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지. 엄마는 증거들을 다 준비해뒀다 하시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혼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서둘렀어요. 엄마는 그날 정신이 잠깐 돌아오시고는 다시는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른 새벽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인간은 불법 약물 소지로 친구들과 함께 수사를 받았어요. 교도소에 수감되는 날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됐죠. 제가 이혼을 할 때까지 엄마가 버텨주셨기 때문에 엄마의 재산이 그 인간에게 가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상속세가 컸지만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그 인간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60평 아파트는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0평대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지내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니까요. 요즘 저는 엄마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열심히 일구신 재산 잃지 않기 위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엄마 생각이 날 때면 더 악착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움을 어떤 식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속 얘기를 하고 나니 많이 가벼워졌어요. 긴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